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기가 아들이 왔네. 아드님이세요? 초등교사인데요. 네. 저희가 학생들 중. 학원에 안 갔니? 그래? 요새 꽃철이기 때문에 시를 한 편, 제 시를 낭송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텔레비 찍나요? 네.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용택 지음. 이별은 손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 데서 온다. 강원덕 풀잎들이 돋아나며 아침 햇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그늘 속에 삼복꽃은 피어서 희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는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저문선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네, 물이 좀 필요합니다. 물. 올 봄은 다른 해의 봄과 달라서 봄 날씨가 굉장히 빵꾸똥꾸죠. 지금 산벚꽃과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그런 계절이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꽃사태가 났는데, 꽃이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꽃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았죠? 꽃이 막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날씨를 예견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요즘처럼 날씨에 대해서 날씨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날씨가 뭔가 심상치 않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닥쳐왔다는 어떤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북 임실이라는 곳이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임실은 유명한 게 김용택이가 유명합니다. 임실은 피자가 유명하죠. 임실에서도 이렇게 한 50분쯤 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섬진강 상류쯤인데 덕진면이라는 아주 작은 면이 하나 있습니다. 면 소재지가 다방도 없고 식당 하나도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면 소재지입니다. 면 소재지 앞에 흔히 있는 이 구멍가게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면입니다. 그 면 소재에서도 한 시간 반 정도 걸어 들어가야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장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6.25 직후였기 때문에 6.25 전쟁 전이었습니다. 제가 48년생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내가 태어나고 2년 후에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었죠. 피난을 갔다 왔을 때에는 마을에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을 전체를 이렇게 소각을 했죠.
다 한 집도 안 남겨놓고 다 이렇게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해문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치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저녁에는 빨치산들의 세상이었고 낮에는 군인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빨치산들을 돕는다고 그래가지고 불을 다 질렀습니다. 마을을 다 태웠었죠. 그래서 그 피난해서 돌아왔을 때는 마을에 집이 없었습니다. 피난해 돌아오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쯤에는 마을이 한 38가구 정도까지 불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1960년,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고 또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다 떠나고 제가 선생을 할 때에는 저 혼자 남았었습니다. 청년은, 젊은 사람은. 제가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 선생을 할 때 그때도 상당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70년이었는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이라서 갔더니 아이들이 한 700명쯤 됐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지금 700명이면 뭐 엄청난 학교죠.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선생을 그만둘 때는 전교생이 37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를 안 가봐가지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덕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창중학교, 순창농림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농구가 있었어요. 지금 농림고등학교 없죠.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축산을 하다가 아주 폭삭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서울로 도망와서 한 달간 살다가 다시 집으로 가서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선생 시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놀렸어요. 어떻게 선생을 시험을 봐서 될까? 근데 그때의 그 선생, 초등교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랄 때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한테 교사 양성소를 다닐 수 있는 시험 자격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합격되면 4개월 동안 강습을 시켜서 이렇게 선생으로 내보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덕지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70년에 거기를 들어갔죠. 주로 한 26년 정도 2학년만 가르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선생을 38년 했는데 2학년을 주로 가르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학년과 지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너희들은 몇 학년이야 너는? 너는 선생님 반이세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어떻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방과후까지 데리고 오셨나. 너 선생님 좋아? 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선생님이 좋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야. 아, 진짜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다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바라봤거든. 주로 2학년을 가르치면서 지냈는데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쯤에는 학생들이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제가 그만둘 무렵에는 3명, 어쨌든 2명을 가르쳤어요. 3명 가르칠 때가 2명 가르칠 때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꼴등이 없어요. 1등, 2등, 3등. 알았냐 하면 끝나버려요. 초등교사가 한 1차 시가 40분입니다. 근데 40분을 3명을 가르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면 되게 끝나죠. 선생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선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가르치고 아들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랑 이상하게 텔레비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르치는 학생이 결혼해서 그 아기를 나가지고 저한테 돌아보낸 거죠.
하는 짓이 저가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이 핏줄을 못 속인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뛰어다니는 모습이라든가, 뭐, 엎드려서 이렇게 글씨를 쓰는 모습이라든가, 또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라든가, 아주 꼭 아버지를 닮았죠. 딸은 또 엄마를 닮죠. 이거 빼도 박도 못 드는 일 같아요. 어쩔 때는 잘못해가지고 엄마 이름을 볼 때가 있어요. 자꾸 착각이 되는 거죠. 영숙아 그러면 영숙이는 우리 엄마예요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골 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다문화 아이들 문제하고 조성가정입니다. 제가 잘 가슴 아픈 건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학연과 지원 이런 굉장히 이렇게 약하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혼해서 아기를 시골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죠. 어느 해는 아이들이 연달아서 4명이 왔어요. 오늘 갔더니 앉아있는데 꼭 내가 가르쳤던 아이 닮은 거예요. 아버지를 물어봤더니 딱 아버지인 거야. 그날 또 왔더니 또 왔어. 그때 갔더니 또 왔어요. 3명이 연달아 와가지고 제가 머리가 띵해가지고 택시를 불렀다가 전주로 집으로 가서 누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학년을 오랫동안 고집해서 가르친 이유는 일단 2학년 가르치는 게 쉽습니다. 뺄셈, 덧셈, 이게 아주 간단해요. 나도 쉽고, 배우는 아이들도 간단하고 쉽고, 또 오후 수업을 또 잘 안 하잖아요. 오후 수업이 별로 없어요, 2학년은. 그렇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2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2학년 아이들이라는 게 아주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말을 잘 잊어버립니다. 안 보면 잊어버려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금방 아주 잘 잊어버려요. 3일만 학교를 안 나오고 3일 후에 나가면 얘들이 날 잘 몰라볼 정도로. 인간적인, 인격적인 교류가 안 돼요. 인간적인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정직과 진실이 통합니다. 이 아이들은. 왜냐하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우리는 어떤 논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건 느낌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느낌이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내놔봐. 논리적으로 정리해봐. 이거 안 되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통합니다. 우리 사회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 나는 늘 우리 사회가 정직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이거 생각을 하죠. 정직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공동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2학년 아이들은 내가 대준 만큼, 내가 마음을 준 만큼 마음을 줘요. 이 세상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얻는 일이잖아요. 마음은 마음으로밖에 얻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떤 인간이 나를 알아주는 거죠. 알아준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2학년 아이들은 나를 알아줬던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를 알아주다니. 내 마음과 내 진심과 내 진심을 알아줬던 거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 속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또 2학년 아이들은 특히 뭐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때입니다. 나이가,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늘 새로워요. 늘 세상이 새로운 겁니다. 세상이 늘 신비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세상이 신비롭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타락해가는 것이고 타락해가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신비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비함을 잃어버리면 감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삶은 사막 같은 삶이죠. 우리 사회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TV 연속극을 보고는 감동을 하죠. 춘호를 보고 감동하잖아요. 또 뭐 연속극 재밌는 것들 요새 많이 하던데 보니까 문근영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럼 감동 그 연기자들의 그 연기를 보고 감동하잖아요. 이미숙이 그렇게 어떻게 눈을 풀고 그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신비하잖아요. 그럼 감동하는 거죠. 어른들이 되어갈수록 신비함이 사라져버려요. 결혼을 둘이 연애할 때는 무지무지 신비한 거야. 그만 뭐 머리카락 하나까지 머리끝에서 발끝으리까지 다 신비로워. 점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신비함은 사라지고 신기함만 남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저녁마다 술을 먹고 들어올까. 신기할 따름이죠. 아이들은 늘 새롭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새로우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새로 보이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지금도 아내한테서 남편한테서 신비함을 이렇게 느끼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자신이 없는 명 같아. 이 학년들은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하기 때문에 또 진지하죠. 진지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씨가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오랜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지해요. 그럼 진지한 겁니다. 아이들이 진지하는 건 진정성을 보일 때는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소소한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깜짝하지 않고 몇 분 동안을 긁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저놈들이 뭘 보고 저렇게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있을까 해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 한 마리가 개가고 있는 거죠. 개미 한 마리가 꼬불꼬불 개가고 있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가 이상하게 개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진지할 때는 또 선생님한테 가서 일를 때죠. 그러잖아요? 선생님은 뭐 딱 알죠. 이게 제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나이가 들면 졸잖아요. 이제 소파에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졸고 가다 졸고 있으면 1분도 안 돼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일러 옵니다. 유리창에 떨어졌니? 언니가 때렸니? 뭐 고무 신이 없니? 뭐 아이가 물을 오래 틀어놨니? 이런 걸 다 물고 와서 일르죠. 정말 짜증나잖아요. 성질나죠? 참아 죽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해결해. 안 가! 한 번만 오기만 해봐, 앉아서. 화를 벌컥 냅니다. 또 저는 약간 뜸해요. 1분 50초 만에 또 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뭐, 한 번은 제가 이제 12명을 가르쳤댔어요. 몇 년 전에. 오래간만에 도시서 아이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12명이나 됐어, 2학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3명을 가르치다가 12명이 되었으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나도 개념이 안 서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졸고 있는데, 애들이 하나하나 오기 전에 똑같이 12명이 짜라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난 자고거리는데, 막 유리창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따 가볼게. 놀다 이따 갈게. 안 가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뜨고 봤더니, 너무 심각한 겁니다, 얘네들이. 12명이 그냥, 나란히 서서 얼굴이 딱 굳어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그냥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예요. 나는 애들이 와서 읽는 내용은 잘 안 쳐다봅니다. 안 듣습니다. 애들이 읽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렇게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진지하게 이룰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한 거죠. 뭐겠죠. 그래서 갔어요. 애들이 가자고 해서 갔어. 갔더니 유리창이 큰 게 막 복도 유리창 하나가 금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누가 그랬냐고 했더니 채환이가 그랬대요. 왜? 그랬더니 뭘로? 그랬더니 머리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커브를 머리로 왜? 그랬더니 깨진가 안 깨진가 보려고 받았다. 이야, 내가 채환아 다음부터는 네 머리가 깨질까 안 깨질까도 생각하고 다른 물건을 받아라. 내가 그랬죠. 이렇게 아이들은 모든 게 이렇게 신비로운 거죠. 또 신비롭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진지하고 진정성이 있어요. 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나가 놀까요? 이게 하루에 수십 번씩 듣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선생님 나가 놀아도 돼요? 그러는 겁니다. 이야, 안 돼! 그럼 열받죠, 애들이. 에이씨, 그죠? 나가 놀아, 그냥, 우리 반 3명을 가르칠 때도 놀랍게 나가 놀아요 하면 나가 놀아라 그럴 때는 3명이면 차례차례 하고도 금방 나가잖아요. 3명이 한꺼번에 나가려고 하는 거야, 문으로. 문이 좁아요. 문이 요만하면 좀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안 열고 그 사이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어줍니다. 예. 나가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나가 노는 걸 제가 평생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나가 놀 때였습니다. 내가 2층에서 한번 평생을 그 교실에서만 거의 지냈어요. 왜냐하면 얘가 1학년 교실, 2학년 교실이에요. 3, 4. 맨날 2학년 가르쳤기 때문에 맨날 그 교실입니다. 애들이 나가 노는 걸 유치원에 다 이렇게 책을 받치고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행복해봐요. 어쩌면 저렇게 손에 가진 게 하나 없어. 손에 가진 게 없어요. 공도 지 것이 아니야. 어떻게 달려가서 내 걸 만들어야 참여나 차지. 빈손.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뛰어놀 땅만 있으면 아이들은 행복한 겁니다. 살 줄을 아는 거죠. 살 줄을 알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든 어른들을 보면 어른이 되어갈수록 살 줄을 모르는 거야. 살 줄 안다는 게 겨우 한다는 게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도 갖도 없는 것이어서 절대 인간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근데 2학년 아이들은 뛰어놀 땅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속 갖고 다녀. 마케팅, 문학동네 마케팅 팀이 계속 들고 다녀요. 내가 아이들이 뛰노는 땅에 엎드려 입맞추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걸 카메라 하시면 뭐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 땅만 있으면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평생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그게 제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 쓰는 걸 가르치죠. 오늘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글 쓰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아이들의 글 몇 편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벚꽃이 많이 피어 있죠. 혹시 굴에 벚꽃을 보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몇 년 전에? 그거 아니고 요 근래
올 봄에. 지난주에 보셨어요? 아, 그런 거 말고 활짝 필 때. 굴에 벚꽃을 안 보고 벚꽃을 봤다고 말을 말해야 돼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이따금 가는 데인데 구례를 이 산동을 지나가지고 남원에서 산동을 지나서 구례를 읍내가 딱 보이는 순간 구례 전체가 꽃바다로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꽃이. 이야 놀라웠습니다. 구례 읍내가 전체 꽃으로 쫙 꽃바다예요. 벚꽃.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 절에를 가는데 강 건너 쪽으로 해서 오라고 그래서 가다가 가는데 10분이면 딱 갈 그 길을 3시간 반이 걸렸어요. 차가 어찌 그 섬진강 양쪽으로 80리가 꽃길이었습니다. 놀라웠죠. 이 꽃이 바람에 날려서 이 강물로 흩날릴 때 이 모습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게 꽃이 핀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덕지초등학교도 벚꽃이 한 80년 된 게 한 7, 80그루가 있어요. 벚꽃이, 이 나무가 막 이 아름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고목인데 벚꽃이 잘 펴요. 그래서 벚꽃을 이렇게 만발한 날, 이제 아이들에게 벚꽃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죠.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벚꽃에 글을 쓰려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쓰는 게 아니라 벚꽃에서 계속 놀게 해요. 유리창을 내다보고 벚꽃을 가서 자세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애들이 안 보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말 듣는 거 봤어요? 아이들이 절대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유리창을 내다보고 너 벚꽃 안 봐!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그러다가 또 금방 놀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나가서 이제 벚꽃도 자세히 보게 하고 벚꽃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하늘이 새파란 날이다. 벚꽃 사이로 하늘이 새파란 하늘이 보여야 벚꽃이 예쁩니다. 근데 그것도 야 이놈들 저 봐봐 저 하늘 봐봐 벚꽃 보지 말고 하늘 봐라 그럽니다. 벚꽃을 자세히 보고 들어와서 어느 시간에 이제 벚꽃에 대해서 글을 쓰깁니다. 한 10분 동안 벚꽃에 대해서 봄날에 대해서 이 꽃피고 세우는 이 아름다운 봄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개념이 없는 놈들이어서 언어가 또 잘 안 통해 이게. 이 사회적인 용어라든가 정치적인 용어, 문학적인 용어가 전혀 안 통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꽃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죠. 벚꽃에 대해서 쓰라고 했더니, 이은이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벚나무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나는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나는 그게 아주 좋습니다. 잘 썼죠? 별 감흥이 없네? 왜 그러지? 수준이 낮구나. 정말 잘 쓴 글입니다. 벚꽃을 차분하게 바라본 거죠. 벚나무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나는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나는 그게 아주 좋습니다. 벚꽃을 안 보고는 절대 쓸 수 없는 글씨입니다. 벚꽃을 자세히 안 봐보면 절대 이 마음이 안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조용해지는 그게 좋다는 그 말이 안 나오죠. 놀랍게 아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씁니다. 한 아이는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을 뭘 써요, 뭘 쓰라고요. 내가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해 너무 글이 좋아서 이 글을 강연 때마다 써먹는데 제목을 뭘 써요, 뭘 쓰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벚나무에 대해서 보게 하고 벚꽃에 대해서 20분간 얘기를 하고 쓰라고 그랬더니 제목을 뭘 써요, 뭘 쓰라고요. 제목부터 굉장히 이게 아주 반항적이고 기분 나쁜 한 대 주받고 싶은 그런 씻어라 뭘 써요 씻으라고 뭘 써요 씻어서 내라고 네 제목은 뭘 써요 네 맘대로 해야지 아 뭘 쓰라고요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그래서 거죠 대단하죠 아 어떻게 이렇게 리얼한 그런 내가 놀고 있어요 그 자식 놀고 있어가지고 성민아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써요 그러니까.
씻으라고. 못 써요. 대단하죠. 성민이가 또 이런 글을 썼어요. 참새의 집을 보았다. 이 멀쩡해라고 한 놈이 쓴 겁니다. 참새의 집을 보았다. 학교가 끝나고 참새집을 보았다. 참새집을 보았을 땐 나뭇잎이 떨어졌다. 나뭇잎이 떨어졌을 땐 바람이 불어 오른쪽으로 날아갔다. 재미있었다. 재밌죠? 어떻게 나뭇잎이 떨어진 거 오랫동안, 요새 아이들을 치고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게 한 가지 것을 오래 바라봤죠. 요새 어른들도 절대 이렇게 오래 바라본 사람 없어요. 야, 우리 지금 요새 우리들이 우리들을 어른들 사는 걸 보면 벚꽃을 구경을 가지만 사실은 벚꽃 본 사람 없습니다. 자세히 본 사람 없어요. 야, 벚꽃 봐라. 사진 찍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쭉 걸어갔다 오는 거죠. 얘는 자세히 본 겁니다. 아주 참,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게 늘 바라보게 하는 건데, 내 말대로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가다가 참새집을 본 거예요, 나무 위에. 그때 나뭇잎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었는데, 오른쪽으로 날아간 거야. 이게 완전 우익이네. 이 시를 대통령 지난 대선 직전에 썼어요. 이 아이는 안 거지. 그게 아니고, 그건 농담이고. 근데 여기 틀린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늘 뭘 잘못 알아요. 참새집이 아니었습니다. 참새는 집을 절대 나무 위에 집에 앉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지 뭐. 서울에 참새는 나무 위에다 집을 안 짓고 처마 밑에 짓습니다. 근데 시골 아이들은 되게 조그만 새들을 보면 다 참새야. 왜? 참새하고 가장 친하기 때문에. 참새는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새는 집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안 살아요? 새는 집에서 안 삽니다. 새끼를 날적 길릴 때까지만 집에서 살고 새끼를 키우면 바로 집을 버려봅니다. 제비가 제비 집에서 절대 안 잡니다. 빨래줄에서 자고 처마 밑에서 잡니다. 새 집은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아주 생태적으로 집을 짓습니다. 새들은 다 나뭇잎, 파리, 나무, 죽은 풀잎, 죽은 나뭇가지, 흙, 이 세 가지로 집을 짓죠. 우리들은 뭘로 집을 짓습니까? 이게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인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 뒤에 지금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뭘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첫 단원에 들어가면, 이 단원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선생님? 무엇을 하죠? 도입을 해야죠? 그때, 어느 날, 풍년 고드름이라는 2학년 제일 마지막 단원이 있습니다. 그거 물어봤죠? 고드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고드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재석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재석이. 집 처마 밑에 매달려 얼음이 된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말을 잘했죠? 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아이가 아주 싫어요. 2학년이 지가 알면 얼마나 뭘 알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들이 있다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머니들 특히. 우리 아이가 1학년, 2학년 때는 엄마 말도 잘 듣고 책도 열심히 보고 일기도 열심히 쓰던데 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얘가 내 말 일기도 안 쓰고 책도 안 보고 내 말도 안 듣는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어머니께서는 혹시 문제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 2시간만 생각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럽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아무도 나한테 다시 전화하는 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아이들한테가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2학년 아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죠. 2학년 아이가 수업 시간에 40분 동안 선생님 말씀을 정말 얌전하게 앉아서 다섯없이 앉아서 40분 동안 그냥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는 놈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진짜 문제고 아이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학년 아이의 문제는 선생님 말을 좀 안 들을 뿐이고 이따금 신발을 잊어버릴 뿐이고 못자리다가 돌을 던질 뿐이고 만에 유리창 하나 금가게 할 뿐입니다.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떤 게 큰 문제냐면 어른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지가로 올라갈수록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말 안 들어요. 제일 말을 안 듣는 집단이 국회 집단이잖아요. 혹시 뭐 국회의원이 누가 있으십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사회는 큰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높은데 윗자리에 올라갈수록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엄청난 사회 비용을 물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다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 아래 거기 그렇게 내려오는 거기에 눈이 녹아서 내려가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얼은 곳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 잘했죠. 뭐 논리는 정해내지 않지만 그 아이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논리가 딱 서 있는 거죠. 2학년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논리가 정해내게 서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천재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연이는 이렇게 말한 거죠. 집에서요 물방울이 똑똑 내려가면서 물방울하고 눈이 뭉쳐서 기다랗게 만들어진 것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혜인이는 집은 물이 흐르다가 그 찬바람하고 그 눈이 뭉쳐서 얼은 것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 앞거는 이 그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은 대단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답인 거죠. 답이 다 달라야 하는 겁니다. 답이 다 다른 사회는 창조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사회고 우리처럼 학교에서 정답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정답을 열심히 외워서 정답을 쓰는 정답이 한 가지인 사회는 인간들의 창조력과 창의성을 죽이는 그런 교육인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제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이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문학이란 예술이란 이런 게 암통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보는 법이었습니다. 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눈을 뚝 뜨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해서 눈을 뚝 감을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걸 보고 삽니다. 보는 게 가장 인생 처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책을 본다, TV를 본다, 다 보는 거잖아요. 선을 본다. 미팅도 사실은 보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미팅을 할 때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는 거잖아요. 여자는 너무 잘 높아서 탈이지. 보는 겁니다. 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네 반이 되면 아이들에게 나무를 정하는 시간을 줍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제일 눈을 뜨면 가장 많이 보는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나무가 하나씩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자기 집 앞에 있는 뭐 감나무, 뭐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뭐 소나무 다 보기 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물어봐 일주일 후부터. 충룡아, 네 나무 봤어? 아니요. 안 보죠? 애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못하게 애들이라고 그래. 안 본 겁니다. 그럼 또 물어보죠. 그 이튿날. 야, 충룡아, 나무 봤어? 안 봤는데요. 야, 임마, 나무 좀 쳐다보는 게 무슨 나무가 너보다 돈을 달라고 할 때, 밥을 달라고 할 때 한번 봐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느 날인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아이들이 나무를 보다가 그래,
내일 가면 또 김영택 선생이 나 맥없이 나무 봤냐 안 봤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고 나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보는 게 삶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시작이죠. 놀라운 겁니다. 비로소 내가 스스로 어떤 사물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놀라운 발전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아이가 현아라는 아이가 전화가 왔는데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 아이가 시골로 왔습니다. 거의 다 죽어서 와서 거의 다 인간이 아니야. 내가 밥을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목발 한 줄을 짚고 왔어요. 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그 식당까지 밥을 이렇게 늘 얻고 다녔어요. 이게 헛개비야. 가볍고 이게 의미가 없는 육체야. 따뜻함도 없고 이게 좀 목발을 다른 애가 들고 가니까 좀 밑으로 쳐지려면 내 목이라 가죽이라도 좀 껴앉지 그것도 없어요. 한 달 정도 얻고 다녔을 때 애가 천천히 내 목을 잡는 거예요. 늘어지려고. 근데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우리 반 제일 큰 머슴압을 얻고 다니라고 그랬죠. 현우야, 네가 얻고 다녀. 현우는 가가 얻고 다녔어요. 근데 가가 한 달쯤 지나서 오늘 일기를 써왔어요. 뭐라고 써왔냐면 바스락 소리 뭘까 이렇게 써왔어요. 바스락 소리 뭘까. 내가 너무 놀랬죠. 집에 가는 길에 바스락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가는 차에서 내려서 한 15분간 산길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드디어 바스락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드디어 자연의 귀를 연 거죠. 놀랍잖아요. 아이들이 나무를 하나 드디어 내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과자가 아니고 밥이 아니고 삼겹살이 아니고 드디어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본다는 건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무 어떻게 있어? 그러면 애가 충령아 네 나무 오늘 아침에 어떻게 있어? 오늘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요. 서남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뭐 그래? 그러면 그걸 그려봐. 그러는 거죠. 오늘 경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을 써왔어. 어떻게 이렇게 네 나무 봤어? 어떻게 봤다는 거죠. 그럼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내 나무는요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요 느티나무 밑에 할아버지도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놀고 있는 그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 건너에는 들판인데요. 들판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 그럼 그걸 써. 그런 거죠. 그럼 딱 글이 되잖아요. 그림 그려지죠? 안 그려져요? 나한테 공부를 안 배워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랍게도 무엇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사물을 보는 눈을 가르치는데 보기만 해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자세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 특징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 어떻든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자기 역량을 최대한대로 발휘하면서 사는 걸 성공이라고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디슨이 뭘 자세히 봤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걸 발견했는데 하여튼 뭔가 자세히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발명을 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고등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에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한 100그루가 넘게 있었어요. 강의를 하다가 내가 아이들에게 무슨 그 나무 생각을 나서 나무가 너무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저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100여 명이 되는데 한 사람도 모르는 거죠. 한 사람도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무엇인지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어야 그게 바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란 지식을 통해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거죠. 근데 우리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점수를 얻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점수가 될 뿐 다른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이 우리 사회에 나가서 풀어먹는 게 아니고 점수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공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세히 보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가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인격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사회와 자기와 사회가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관계는 중요한 거죠.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되게 관계론적인 사고입니다. 서양은 존재론적인 사고고 동양 철학의 근간은 관계론이죠. 관계란 이것과 이것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마이뉴스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마이뉴스 보세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사회적인 관계도 관계지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살림 도구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조화로운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되게 집에 가보면 친구들 집에 가면 제일 놀라운 건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을 되게 사진관에 가서 찍어요. 가족 사진을 스텝이라고 하나요? 카메라로 어쩌다가 이렇게 찍으면 좋은 걸 확대하면 좋은데 되게 가족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찍습니다. 사진관에서 뭐 부인은 안고 또 오래간만에 생전 그렇게 하지도 않은 양반들이 부인은 안 치고 남자는 쓰고 자식들 옆에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크게 액자도 굉장히 아주 촌스러워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소리는 안 되는 액자야. 그걸 갖다가 그냥 소파가 여기가 있으면 그냥 테레비 정면 옆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야. 그게 보시는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보려고 그렇게 가다가 붙여놨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일단 저는 안 어울립니다. 가족 사진을 이렇게 크게 붙여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못마땅해. 하여튼 안 어울리는 거야.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쩐지 가보면 그냥 이 불자가 써진 큰 그냥 액자를 그냥 이만하게 갖고 그냥 정면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달마 대사를 그냥 정면에 딱 붙여요. 달마 약간 내리면 튀고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조화가 아니라고요. 관계가 아주 부정적인 관계죠. 서로 안 어울리는 거죠. 저희 집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일 큰 벽은 늘 벼놓습니다. 제일 큰 벽. 집에서 제일 넓은 벽은 벼놔요. 넓은 벽에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장욱진 화백의 그림입니다.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이만한 액자에다가 장욱진 화백이 자기 부인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진진묘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제일 넓은 벽 저 끝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물론 잡지에서 오린 그림입니다. 그 밑에다가 오드리 헵번 사진을 오래가지고 딱 안사람에 끼워놨습니다. 사람이라 가지고 넓은 벽을 보는 거야. 보통 벼놨는데 저 끝에다가 조만하게 사진이 딱 오드리 헵번하고 장욱진 부인하고 딱 있는 거예요. 사진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여놨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진, 그 그림을 아무도 안 잊어버립니다. 다 기억을 하죠. 그 장욱진 화백의 진진묘라는 그림이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을 합니다. 밑에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야.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여인네. 오드리 헵번이 딱 그랬는 거죠. 안 잊어버립니다. 공간은 비워놓아야 됩니다. 그림을 빡빡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림을 우리는 걸 때 양쪽에 센치를 재요. 여기서 벽이 50m다. 그러면
25m에다가 딱 못을 박아가지고 딱 빡빡하지요, 그림이. 그림을 한쪽에다 딱 걸어놓으면 넓은 벽이 시원하게 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림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유입니다. 이게 좋아하는 거죠. 이게 관계가 조화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조화롭게 할 줄 몰라요. 시골에 집에 가다 보면 집들을 시골 돈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다가 그 마을에다가 땅을 사갖고 그 초라하고 가난한 집들이 다닥닥 붙어있는 가운데다가 엄청나게 큰 집을 딱 대저택을 쳐놓습니다. 놀라워요. 혼자 잘난 거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 친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계속 메일이 와요. 야, 오늘 또 우리 집 색깔을 못 칠했다. 한 달 동안 그거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마을을 회의를 했답니다. 그 집 색깔을 어떻게 칠일까? 얼마나 심각해요. 그렇게 그들은 자연과, 그러니까 집 색깔 하나를 칠하는데 한 달 동안 회의를 하는 거죠. 물론 그 회의만 안 했겠죠. 그래서 그 집을 어떤 색깔로 칠해야 이 마을과 이 자연 풍광과 다른 집들과 조화를 이룰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나 혼자 잘난 관계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맺어져야,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은 너무 중요하죠. 나는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선생을 그만두고 마을에 갔더니 성민이 아까 멀쓰라고요, 이놈. 이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용택이 선생이 그냥 학교를 그만둬본 게 우리 성민이가 요새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놀랬죠. 아, 나는 아이들에게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예.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나는 늘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고를 자세히 보도록 해줬기 때문에 애들이, 나는 늘 일기를 쓸 때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일기를 쓸 때 한 가지를 자세히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늘 골똘하게 생각하는 힘을 아이들에게 줬던 겁니다. 성민이 할머니가 학교를 안 다닌 양반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이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을 하게 해줬으니까. 놀랍잖아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의 생각이 우리 사회를 바꿉니다. 우리 나라를 바꿔버리죠. 그렇죠. 교육감의 생각이, 서울시 교육감의 생각이 서울시 교육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상임이 좀 나으셨습니까? 교육이 좀 풀리셨습니까? 그게 잘 부분하셨습니까? 서울시장의 생각이 서울시를 바꾸는 겁니다. 전라북도 도지사의 생각이 전라북도 도를 바꿔요. 임실군 군수구 생각이 임실군을 바꿔놨습니다. 임실군수님은 지금 참고로 없습니다. 어디 가 계십니다. 중요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학교 담임 선생의 생각이, 초등학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학교를 바꾸고 학급 담임 선생의 생각이 학급 아이들을 바꿔버립니다. 놀랍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급이 바뀌어버리는,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 우리 선생님 잘 만났네 하는 말이 있는 집 아이나 없는 집 아이나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세요? 선생님 그렇게 생겼어요. 아, 선생님 진짜 가수 누구 닮았어? 꽃보다 아름다워. 그는 안치환 닮았어. 나 안치환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30명이면 30명 입에서 똑같이, 아이고 올해 우리 선생님 잘 만났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아기가 올해 1학년을 들어갔어요. 일주일 됐는데 학교 선생님이 화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화분. 이때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 화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죠. 화분을 비싼 걸 사야 할까? 그냥 중간 걸 사야 할까? 그러면 좀 싼 걸 살까? 근데 화분을 샀으면 화분만 가지라고 했을까? 그럼 화분을 내가 갖고 갈까? 애한테 보낼까? 수백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의 교육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의 생각도, 대통령의 생각도, 서울시장의 생각도, 서울시 교육감의 생각도, 군수 생각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시장을 뽑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도지사를 뽑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제일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내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시 몇 달 있으면 정말 생각을 잘해야 할 때가 또 온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한번 잘해봅시다.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당을 생각하고 어떤 당을 생각하는 적도 별로 없어요. 나는 이제 우리는 정말 내 생각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생각을 한번 잘할 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나면 사람들은 생각을 머릿속이 복잡하잖아요. 누구를 찍을 것인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는 논술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거죠. 교육이란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겁니다. 삶을 정리한 거죠. 논리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가 철학이 서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철학이 있는 정치가가 나오는 거고, 철학이 있는 교사가 나오는 거죠. 철학이 있는 시인이 나오는 거죠. 철학이 있는 어머니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동과 서의 갈등이 굉장히 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 사람들은 무조건 동쪽 사람을 찍고, 전라도 사람은 무조건 전라도 사람을 찍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찍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가치 판단을 유보한 상태로 늘 자기 쪽만 찍었던 겁니다. 이 정치적인 교육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우르르 쏠리는 거죠. 올렸다가 아니면 그냥 금방 나오고 또 금방 또 며칠 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우르르 하는 거죠. 살림살이도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냉장고도 10년 20년 냉장고 기능만 하면 되지 또 사고 이영애가 나와서 광고하면 사고 또 김태희가 나와서 광고하면 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연아가 나와서 광고하면 또 사고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철학이 살림살이에서 철학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말 너무도 논리가 정연하게 자기 얼굴을 다듬습니다. 화장을 하실 때 오늘 외출을 할 때에 화장 색깔부터 입술 색깔, 눈썹 길이부터 눈썹 색깔 이렇게부터 저 밑에 신발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논리적으로 정말 철학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밖에를 나가죠. 메고 나가죠. 밖에를. 자,
자기는 잘 그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정리는 그냥 아주 도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특징은 신념을 갖습니다. 신념이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과 살아갈 세상을 믿는 겁니다. 신념은 지성적인 태도죠. 신념을 갖는다는 것. 소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식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런한 겁니다. 이장이 무식하면 굉장히 동네가 시끄러워요. 학교장이 무식하면 학교가 시끄럽습니다. 시장이 무식하면 시장이 지가 시끄러워요. 어떤 단체 장이 무식하면 부지런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또 하나는 소신이 있어요. 부지런한 데다가 소신이 있으면 진짜 괴로워요. 완전히 벽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소신이고 신념은 그게 아니죠. 세상을 믿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과 살아갈 세상을 믿는 겁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애들은 자모겠다 야. 어쩌겠니. 자,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 거야. 누워있어. 자, 괜찮아. 자, 더워? 나가 있어. 나갔다 와. 괜찮아. 나갔다 와. 여기 왔다 갔다 좀 해. 나가서. 그래? 그럼 그렇게 자올라. 응. 근데 너 때문에 내가 할 얘기를 잊어버렸다. 뭔 얘기가 나올죠?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 학교에서 우리는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 교육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뭘 우리는 손에다 쥐어줘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교육입니다. 본래 교육의 근본 목적은 아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뭘 좋아하냐는 걸 찾아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찾아주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모든 아이들이 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1, 2등을 가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점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의 본래 목표는 교육 근본은 아이들이 너는 뭘 좋아하냐 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놀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건 아니고 내가 물어봤더니 저는 노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건 아니고 애들이 뭘 좋아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좋아하는 걸 가르치면 좋아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거야. 애들은 그러잖아요. 좋아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지. 잘하면 사회에 나가면 내 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쥐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너는 진짜 뭘 좋아하냐 물어봤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방에 누워서 라면을 끓여 먹고 비 오는 날 촉촉한 날 누워서 야 용태가 너는 진짜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어? 네 고민은 뭐냐? 물어본 적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암사람한테 여보 당신 요새 현안이 뭐요? 그래서 고민이 뭐야? 얼굴이 좀 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뭐야? 하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내의 고민에 대해서? 남편의 고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언제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왜 남편들이 백화점 나가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하고 자기 인생을 논해야 되냐 이게요. 영양가 없이. 왜 그렇게 만드냐 그 말이야. 우리나라 부인들이.
왜 강남으로 다 물 좋은 데로 몰려가게 하냐 그 말이에요. 집으로 오게 해야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성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세종시에 대해서, 차대강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부인하고 언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남편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애들은 그래요. 부인은 학원에 부인 나 밥은 회식 나 씻을게 옷 벗고 들어갑니다. 씻고 나와 소파에 딱 놓아서 추락할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럼 인터넷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야. 통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해요. 애들하고도 똑같아. 전혀 집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부모들 간에.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애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살합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교육 현실입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무섭습니다. 애들에게 커서 늙어 죽을 때까지 정말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것을 가져줘야죠. 이게 우리가 교육의 근본이에요. 엎드려 차. 너는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은 고민하지 마. 그래서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는 건 다 정리입니다. 신문을 보는 것도 세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겁니다. 저는 신문을 세 개를 봅니다. 지역신문을 봅니다. 지역. 전라북도 지역에 나오는 신문을 봅니다. 신문은 너무 중요해요. 신문을 안 보면 절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서 제일 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신문을 보는 선생님 안 봤습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신문을 안 보고 아이들 앞에 서서 무엇을 도대체 가르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신문을 가르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신문 하루하루 신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 정리를 딱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문 서울 중앙지 2개를 봅니다. 오마이뉴스나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몇 개를 안 할까요? 2개를 신문을 봅니다. 신문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안 보는 신문의 사설과 컬럼을 다 찾아냈습니다. 중요한 거, 내 마음에 든 거, 필요한 거, 국가적인 사안이 우리 인류의 커다란 일이 우리 지역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컬럼을 써냅니다. 내 머리를 정리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내를 정리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신문. 신문을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건 절대 몰라요. 근데 한쪽 신문만 보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의견만 똑같은 우리나라 신문이 다양하잖아요. 난 다양하게 신문을 봅니다. 난 나이가 60살이 넘어서 이제 알 건 다 알아요. 이제 물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저번에 이창동 감독님하고 저하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제가 배우로 나와요. 은정희 씨가 주인공입니다. 시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포스터가 나왔어요. 난 포스터 나올 때 내가 혹시 얼굴을 눈곱만큼이라도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포스터가 떠서 딱 인터넷에서 봤더니 나는 나오지도 않고 윤정희 씨만 그냥 그렇게 크게 얼굴을 내놨는 거 모르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전화를 할까 어쩔까 하다 감독님한테 할까 시사회를 27일 날 한답니다. 5월 13일 날 개봉이랍니다. 꼭 보세요.
저도 거기 배우로 나왔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셌어. 밥을 먹으면서 장동 그 앞에 여성들이 몇 명 안 갔어요. 뭐 배우들도 있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몇 사람을 보여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이 3명 앉았길래 난 나이를 내가 보기에 한 35살이나 이렇게 먹었겠어요. 근데 내가 전부 약을 올리려고 43살? 애기가 몇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들 기분이 좀 나쁜가 봐. 네. 이창동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이제 처세를 할 나이가 지났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또 처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 몰라도 여성들 앞에서는 처세를 좀 하세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처세를 안 하고 살 생각이죠. 뭔 얘기가 더 그 얘기를 했나? 뭔 얘기가 더 그 정도는 얘가. 내가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차올라서. 자, 어쨌든 정리를 잘해야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어쨌든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왜? 새로운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는 것들은 다 생명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자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세요. 나무 한 그루를 보세요. 나무는 조그마할 때부터 어떤 때에도 언제 어느 곳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아도 나무는 늘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인 거죠. 나무는 아무렇게나 저 산에 가서 보세요. 나무를 하나하나 다 보세요. 다 아주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인 거죠. 예술이죠. 우리 인간들의 양식은 모두 자연에서 가져옵니다. 예술도 자연에서 옵니다. 철학도 자연에서 오죠. 모든 것들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과학이 다 철학의 나무에서 자연에서 옵니다. 자연은 위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아까 내가 했던 아이가 바스락 소리를 들었다는 것과 나무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을 함부로 한다 그 얘기 아니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연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죽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리 사회가 잔인하고 광폭하고 어지럽고 어디 정을 발붙일 것 없는 이 사회가 왜 그러냐면 자연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을 파괴한 것도 내가 파괴한 거예요. 왜? 자연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파괴하면서 내 생명이 파괴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하우스, 뭔 하우스라고 하죠 그게? 집 져놓고 구경시켜주는 집. 모델하우스에 가면 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말을 지나쳐버립니다. 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는 전망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야. 전망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가 전망이에요? 자연을 향해 있습니다. 한강변, 바다, 산. 다 자연 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햇볕이 거실까지 쭉 들어온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는 바람이 잘 통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정원이 좋다고 그럽니다. 장동건이 걸어다니죠. 정원이 없다고. 장동건이 걸어다니면 진짜 좋은 아파트 같아. 장동건이 걸어다닙니다. 그 정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와 풀과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정원에 물이 없었어. 근데 요새는 또 아파트가 물까지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물질과 문명을 끝도 갓도 없이 발전시킨다고 악을 쓰고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가면 거기가 자연인 것이요. 자연에 다 있어. 좋다는 것은 다 자연에 다 있어요. 그렇죠? 좋은 집은 다 자연에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인간이 자연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이 자연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몇 가지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안 해요. 요즘은 상당히 바꿔졌지만 정말 공부 안 합니다. 정말 내 책도 안 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다가 내 책을 안 보는 거죠.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대학만 딱 졸업하면 공부하는 겁니다. 손에서 공부를 넣는 거죠.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뒤져요. 몰라.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또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여기 다 어머니들 오셨잖아요. 가는 가면 맨 엄마들이야. 엄마는 적어도 미대원에 가서 여성지는 보는 거야. 우리나라 남자는 여성지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신문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세상에 뒤집니다. 공부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 남자들은 집에 와서 애들은 회식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게 끝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죠. 또 하나는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는 거라는 생각을 하죠. 예술적인 감성은 21세기적 사고는 예술적인 사고입니다. 자연에서 예술을 가져오는 사회죠. 예술적 감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합니다. 예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세히 보는 눈을 갖도록 하는 거죠. 예술은 느낌이고 스며드는 겁니다. 예술적 감성은 떼낼 수가 없는 거죠. 느끼는 거고 스며들어 버려요. 몸에 스며드는 거죠. 예술적 감각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은 다 팔립니다. 우리는 명품 그런 것은 그건 예술이잖아요. 예술품이잖아요. 명품이란 말은 예술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술적 감성으로 모든 걸 세상을 디자인하는 거죠. 오늘날은 디자인의 세계입니다. 오직 그 디자인이 중요하면 서울시장이 서울을 디자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술적 감성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 이제 환경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화석연료를 캤으면서 탄소를 너무 발생했기 때문에 지구가 변한 거죠. 기후가 변한 겁니다. 이렇게 이 봄날, 이 아름다운 화사해야 할 봄날에 이 기후가 빵꾸 똥꾸인 것은 지구가 온난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환경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고, 생태계적이고 순환적인 자연 친화적인 사고, 그 문화가 우리 인류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감성이 필요하죠. 아니, 환경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인간입니다. 이제 인간이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금방 제가 인간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중요한 때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반도 사회는 그동안에 인간보다도 조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거기에 조직에 있는 인간보다도 엘리트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서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했던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우리나라 지식 수준은 엄청나게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대학을 다 나왔죠. 이제 자존이 있습니다. 자존의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쓸 수 있는 지식의 힘이 있는 거죠. 그 직장인들을 그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장이 강압적으로 시켜서 하는 자기 혼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장은 망하는 거죠. 이 문학동네 책 만드는 회사 사장을 제가 오랫동안 잘 지켜보지는 않았는데 이 문학동네 이 출판사가 우리나라 세 번째로 매출액이 높은 그 출판사랍니다. 이번에서 알았는데
이 책 한 권을 내놓고 이 책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놀랍게도 지금 여기 앉아 있다니까. 진짜 집에 가서 있어야 자고 발 씻고 자고 TV 보고 문구점 볼 시간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거 보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야. 그냥 행복한 거야. 이 일이 내 인생인 거죠. 이 일을 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므로써 내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가꿔지는 거죠. 회사 사장이 나만 돈을 막 벌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를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 부자가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전화를 했어요. 훌륭하다. 우리 사장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것을 내가 강사장을 봐서 강사장을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건 여기 이 몇 사람의 직원들이다. 문학동네 직원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는데 그 회사가 안 될 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인간인 거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 책 좀 사세요. 저렇게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데 책을 안 사면 되겠어요? 자, 이 얘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우리가 이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다 사람들은 우리 전 세계의 인류를 생각하는 나는 그보다 더 앞서서 내 앞에 앉아있는 아내라도 한번 행복하게 해주자 그 얘기. 아내의 고민, 아내의 괴로움, 아내의 외로움을 우리가 알자. 왜? 아내가 자연이기 때문에. 또 뒤바꿔서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려고 저 멀리 저 아름다운 바닷가나 어디 산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자연보다 더 중요한 자연이 내 앞에 앉아있는 아내와 남편인 겁니다. 아내와 남편을 한번 네? 네? 네. 앞에 앉아있는 우리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연인 내 여인을 내 남정네를 자세히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을 얻을 때에 우리 사회 전체 사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다른 데 나가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요새 서울을 다니면서 서울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놀랍게도 서울은 잘 구석구석으로 이제 돈이 생기니까 잘 갖고 놨어요. 집도 잘 짓고 나무도 잘 만들어놓고 이게 일산이나 분당 이렇게 잘 사는 동네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도 점점 우리 조화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시를 참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차를 타고 구리까지 와서 나를 10분이면 갈 때를 3시간에 가게 하지 마시고 서울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을 나 개인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꿀 때에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내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덕지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이 서너 명 되는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내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저도 정리를 했죠. 마침내 그렇게 된 나의 인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왔더니 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많은 새로운 일들을 생각하고 있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김에 제 책도 한 권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차.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두 명만 제가 질문. 네. 김재동 씨하고 대안학교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신문에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대안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거창한 건 아니고, 저는,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사람들하고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가끔 열리는 학교라고 이름을 일단 지어놨습니다. 좋죠? 가끔 열리는, 학교를 가끔 여는 겁니다. 근데 열기 싫으면 안 연다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학교를 이렇게 몇 사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가 글 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어느 날 전라북도 저기 순창군 쌍치면 생전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그 아이들 토요일 날 가서 학교를 열어주는 거죠. 글쓰기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해주고 피아노 연주도 해주고 이런 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도. 이제 김재동 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대안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제 잘 진전이 될 텐데, 저는 무슨 일이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게 시작은 장대하고 끝은 미미하죠. 크게 해놓고 나중에 어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작은 정말 미미하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경험을 쌓고 그 경험과 체험들이 힘이 되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좀 나중에 가면 큰 학교를 정말 이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가끔 열리는 학교를 한번 해보자 하는 수준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 집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굉장히 좋아요. 아름다워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내년부터 자연학교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15명이나 10명 뽑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시골 집에서 놀리는 거죠. 가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내과에 놀으라고 하고 못 심을 때는 못 심는 데 가서 구경도 하고 밭에 가서 좀 놀기도 하고 이런 식. 그냥 좀 놀게 해주는 그런 학교를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시골의 그 조선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면 우리가 가서 이제 김재동 씨가 가서 농담을 하고 놀아주고 나는 글쓰기도 가르쳐주고 이런. 그래서 이제 금방 오마이뉴스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럼 강화도에 오마이뉴스 그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좀 이용해서 거기 가서도 이렇게 좀 아이들 모아서 좀 어려운 아이들 모아서 캠프 열면 제가 가서 이제 제가 3시간만 아이들 글쓰기를 가르치면 애들이 정신이 완전히 생각과 행동이 바꿔져 버려요. 제가 진짜 그걸 보면 훌륭한 선생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일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학교를 일단 학교를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일들이 제 앞에 벌어지면 저는 이제 어려운 곳 그런 데 가서 이제 학교를 열어주기도 하고 학교 여는 데 가서 참여도 해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괜찮은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 사장님도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좀 도와주겠죠. 거기에 아이들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머니들까지 생각합니다. 어머니들 10명, 학생 10명 뽑으면 어머니가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아들을 토요일 날 와서 놀다가 또 이웃면에 가면 잘 때가 있어요. 필목농학이라고 전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또 그 농학도 좀 배우고 또 와서 나하고 놀고 노는 겁니다. 근데 놀게 해주면서 제가 이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아이들에게 자연을 주죠. 정말 아이들은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꽉 이렇게 얽매이고 있는지 몰라요. 좀만 풀어놓으면 그냥 어마어마한 글을 쓰고 아까 봤잖아요. 씻어라 뭘 써요. 나한테 덤벼드는 거죠. 싸가지 없이. 엄청난 그림을 그려냅니다. 제가 그림을 한 150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피카소가 전혀 안 부러워요. 피카소가 절대 9살 때 그림 그렇게 못 그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나중에 서울서 전시도 한번 할 겁니다. 허리도 너무 멀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놀면 하나도 할 일이 없는 거야. 한가지 것도. 예. 예.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지금 정년퇴임까지 정년퇴임 하신 거죠? 아니, 제가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네. 제가 48년생인데 호적이 5년 전에 됐어요. 근데 너무나 교사 생활도 뭐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힘든 게 너무 많았죠, 사실은. 그 책이나 이런 그 학교, 근데 지금 굉장히 교사들이 힘들거든요. 알죠.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배 교사나 지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여러 가지 뭐 교육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고 내지 그 어떻게 보면 유의 말이랄까 또 그런 걸 좀 해줬으면 합니다. 위로할 말은 없습니다. 별로 없고. 저는 아까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재료라는 게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우리도 생각을 이렇게 말하자면 억누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사라는 게 이제 직업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짜늘한 직업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무섭습니다. 교사는 직업이면 안 되죠. 정말 싸늘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제가 전교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순결하고 순수했던 교육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교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는 좋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교육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때가 좋죠. 교육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한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교감이 되는 것에 고민한 선생님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정말 교육에 대해서 정말 이 교육 현실이 늘 좋은 때는 없었을 것 같아. 우리 인력사상. 늘 어려운데 이 어려움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교육일까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한 선생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다 그들의 삶의 고민을 하죠. 교장과 교감이 되려고 하는 순간 인생관이 바꿔집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예. 선생님처럼 3명이나 예. 한 12명 선에서 가르친 그 시골 학교 교사, 거기다 대고 그 어떤 시인으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선생님들하고 각박한 어떤 그 33명 내지 34~35명을 가르친 어떤 승급이나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주임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나 뭐 교장, 교감 선생님들한테 포위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들하고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렇죠. 또 아까 선생님이 그 어떤 4대강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어도 무슨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는 딱 아이고 저 선생님 그 지명도가 있으니까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나 한번 해서 신문이나 좀 크게 나는 왜 시인들이며 이런 분들이 이 한정된 공간에서는 이렇게 몇 사람을 두고는 얘기는 잘할지 몰라도 정말로 시대를 향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름대로 퍼포먼스를 한 번이라도 벌려주는 사람이 없을까? 저는 그냥 엉뚱한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제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는 그걸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 작가들이 지금 그 민족문학 작가회의 쪽 그 작가들이 지금 4대강 문제를 가지고 그 4대강 곳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대 그 작가의 쪽 사람들이 그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했죠. 근데 언론이 거의 그걸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한겨신문에서 뭐 이만하게 뭐 이렇게 5단 정도 이 정도 났지요. 근데 이제 저를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늘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때 내가 나서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저는 내가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걸 늘 잊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색깔을 입힌다든가 어떤 내가 그려주고 싶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는 늘 내 뒤에는 이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늘 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내가 광화문에 들어 나가서 이거 했을 때 우리 성민이가 나를 쳐다보고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한 분만 받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선생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감동을 주었던 것은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네네.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라든지 예, 예. 지인들이라든지 네. 그 이름 없이 누구한테도 알려지지 않은 선생님의 그 어릴 적 친구들 이야기를 아주 저는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걸로 비추어서 선생님은 정말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따뜻하게 갖는 분이구나. 아까 선생님 그 학생들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없이 그렇게 보는 것이 없이 그런 글을 쓰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감동 깊게 읽었는데요. 그 반면에 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선생님 시집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에 관해서 쓴 책이 그리 좀 아주 감동적이어서 앞으로 학교 현장이나 거기에서 그 보셨던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주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바쁘신 중에도 또 그런 좋은 글을 써주시면 어떨까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그 제 모든 산문집을 정리하면서 내년쯤에 한 7권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방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그런 모자란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을 할 겁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